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지금 남은 인생은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 후 기대했던 여유로운 시간 대신 뜻밖의 외로움과 무료함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골프나 치면서 보내지라고 쉽게 권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진짜로 마음이 채워지는 무언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골프가 노후를 망친다. 끔찍한 외로움 피하려면 지금 당장 이걸 시작하세요. 50대, 60대가 맞이하는 외로운 노후의 그림자.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낭만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여유로운 시간,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 가족과의 단란한 순간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현실은 다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공허함과 무료함, 그리고 외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골프처럼 시간과 비용을 쓰며 즐기는 활동은 오히려 이런 감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골프를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퇴직 후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에 의미를 더해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끔찍하게 외로운 노후를 피하기 위해 꼭 시작해야 하는 단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자신만의 성취감을 찾는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 1 자녀를 위한 삶에서 자신을 위한 삶으로 55세 김희정 씨. 김희정 씨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드디어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골프를 추천해 1년간 열심히 쳤지만 김 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허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을 쳐도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봉사단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를 잡을 때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행복했어요. 삶이 꽉 찬 느낌이 들었죠. 사례 2 은퇴 후 건강과 외로움을 함께 극복한 60세 이정훈 씨. 이정훈 씨는 은퇴 후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골프 연습장을 전전했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얕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권한 것이 바로 단체 걷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귀찮게 느껴졌지만 걷기를 통해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극복하고 건강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골프 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걷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얻는 에너지가 훨씬 컸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느낌이랄까요. 지금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트레킹 여행까지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목표를 이루는 경험이 큰 성취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례 3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은 58세 박정민 씨. 박정민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골프를 자주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취미처럼 보였지만 그가 그린 그림들이 동네 전시회에서 작은 주목을 받으면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골프장에 가는 시간과 돈을 그림에 투자하면서 나 자신을 찾게 됐어요. 이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요. 왜 성취감이 중요한가? 퇴직 후의 행복은 단순히 돈이나 시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골프나 TV 시청 같은 활동은 단기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면의 성취감을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공허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단 한 가지. 결국 끔찍하게 외로운 노후를 피하려면 다음의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를 더할 활동은 무엇인가? 매일 아침 설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희정 씨처럼 봉사를 하든 이정훈 씨처럼 건강을 챙기며 사람들과 어울리든
박정민 씨처럼 취미를 발전시켜 보람을 찾든 중요한 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맞는 성취감을 찾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의 작은 변화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끔찍하게 외로운 노후, 이제는 내 삶에 가치를 더할 때입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맞이한 분들에게 노후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찾아오면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무기력함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처럼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취미 활동이 생각만큼 삶의 공허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골프는 왜 노후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 골프는 분명 인기 있는 여가 활동입니다. 운동도 되고 사교 활동도 되니 많은 분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첫째, 골프는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큰 취미입니다. 지속적으로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 대비 얻는 심리적 만족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골프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함께할 동료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발생하면 골프도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골프는 목표 설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실력을 높이고 스코어를 개선하는 재미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내면을 채워줄 깊은 성취감을 주는 활동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삶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란? 노후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가치를 더해줄 활동을 찾는 겁니다. 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설레게 만들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취감을 준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장하거나 결과물을 얻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봉사, 취미 발전,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룰 수 있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준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나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은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에는 건강이 곧 삶의 질입니다. 활동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금상첨화겠죠. 사례에서 배우는 실천 방안. 사례 1. 김희정 씨의 봉사활동. 김희정 씨가 느꼈던 공허함은 단순히 취미 활동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하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 가치를 더하는 활동은 그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실천 팁. 동네 봉사단체를 찾아보세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하면 훨씬 재미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이정훈 씨의 걷기 모임. 걷기 모임은 이정훈 씨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해 나가는 과정이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천 팁.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걷기, 등산, 자전거 등 부담 없는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며 성취감을 높이세요. 사례 3. 박정민 씨의 취미 발전. 박정민 씨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며 잊고 있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역 전시회에서 인정받으며 성취감을 더했습니다. 실천 팁. 당신이 과거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없어 미뤘던 취미를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그림이라면 하루 30분씩 그리기, 악기라면 한 곡 연주하기 같은 소소한 목표도 좋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들. 1.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라.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뇌를 활발히 하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요즘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나 지역 강좌도 많습니다. 퇴직 후 꾸준히 학습에 투자하면 나이를 있게 만드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재능을 나눠라.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잘 찍는다면 무료 강의를 열거나 지역 행사에 사진 봉사를 해보세요. 3.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해보라.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공예품 제작, 온라인 판매 같은 소소한 비즈니스는 새로운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익도 가져다 줍니다. 노후의 외로움, 준비된 사람만 피할 수 있다. 은퇴 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활동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프처럼 일시적 즐거움에 머무르는 활동에서 벗어나 봉사, 학습, 취미 발전처럼 삶의 가치를 더할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 활동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기대된다는 설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에 당신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대기업이라도 예외 없다. 정년퇴직 순간 겪는 충격 진실. 대기업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지. 퇴직하고 나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대기업 출신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 충성하며 살아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은퇴 후에도 편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년퇴직 순간 그동안의 모든 자산과 커리어가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진 듯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퇴직 후 백수라는 낯선 신분, 불안정한 수입, 달라진 인간관계, 더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 마주할 때 사람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이 글은 그 충격의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직장 이름이 곧 내 이름이었던 이들에게 퇴직 후 삶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대기업 임원에서 무직이 된 김 부장 이야기. 김 부장 가명 61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명함 한 장이면 어디서든 대우를 받았고 후배들은 늘 그를 롤모델로 꼽았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단 하루 만에 무직이란 낯선 단어 앞에 무너졌습니다. 출근하던 날에는 내가 중요 인물처럼 느껴졌는데 다음날 아침엔 할 일이 없더라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 잠들었어. 김 부장은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렸고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자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정년 직전에 집을 리모델링하고 외제차를 뽑았다는 점입니다. 현금 자산이 부족했기에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해졌고 결국 아르바이트까지 알아보게 됐죠. 교훈 아무리 연봉이 높고 자산이 있어 보여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면 퇴직 후 삶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걸 은퇴 전에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사례 2. 회사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던 이 과장. 이 과장 가명 59세은 IT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개발자로는 인정받았지만 인간관계나 취미활동, 가족과의 시간엔 늘 소홀했죠. 퇴직 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하루 종일 바쁘고 누가 나를 찾았어.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와.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 정년퇴직이 아니라 자아퇴직을 한 느낌이었다는 이 과장. 그는 수십 년간 회사에서의 나만을 위해 살았고 진짜 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방황만 반복하게 되었죠. 교훈 은퇴 후의 삶은 일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바뀝니다. 취미, 인간관계, 가치 있는 활동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공허함을 채울 도구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사례 3. 내 월급은 사라졌는데 아내의 소비는 그대로. 정상훈 씨 가명
62세는 제조업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적지 않았고 연금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생활비 구조였습니다. 퇴직 전엔 아내가 옷, 가방, 외식하는 걸 당연히 생각했어요.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막상 수입이 끊기니까 그게 전부 부담이 되더라고요. 퇴직 후에도 아내는 예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했고 부부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준비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소비 가치관을 사전에 조율하고 퇴직 후 생활 패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진짜 은퇴 준비가 된 겁니다. 정년퇴직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퇴직 순간의 충격은 누구에게나 비슷합니다. 나는 예외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일수록 회사 중심 인생에 익숙해져 있어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은퇴 후 일거리 찾기 미리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작게나마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시도해 보세요. 유튜브, 블로그, 작게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동네 강사 활동 등 요즘엔 자리를 팍 차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2. 자산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집이 몇 채 있어도 매달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곧 무너집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 임대소득, 재취업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부부 대화, 가족 커뮤니케이션 꼭 하세요. 소비 습관, 생활비 수준, 은퇴 후의 계획은 절대 혼자 정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자녀와 공유하지 않으면 갈등만 커지고 은퇴 이후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마무리하며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낯설고도 무서울까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퇴직 이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회사에서의 나만 존재했고 회사가 없어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돈 없이도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준비할 시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정년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3가지 과학적 준비 전략. 정년은 끝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적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변곡점입니다. 그만큼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준비 전략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1. 두뇌 노화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 자산은 쌓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상적인 자극이 줄어들면서 전두엽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력,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뇌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극이 없으면 12년 사이에 인지 능력이 15% 이상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 등은 뇌 근육을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접할 때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생명력이다. 은퇴 후 체력 유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 은퇴 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의 급감입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사, 면역, 심장 건강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의과대학 연구진은 노인은 단 2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전체 근육량의 25%가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곧 걷기, 씻기, 식사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 방법 근력 운동은 반드시 일주일에 23회 이상 해야 하며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복근 중심의 홈 트레이닝을 꾸준히 반복하세요. 3. 경제적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킨다. 현금 흐름이 복지보다 중요하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지출은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난다면 스트레스는 극심해지고 이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 상태는 우울증 위험을 2.5배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1.8배 높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노인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사회활동 참여도도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지금부터라도 소액의 임대 수입, 유튜브 블로그 같은 플랫폼 수입, 재능 기부형 일자리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고정 수입이 적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삶의 안정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마무리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100세 시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이 무너진 다리 위가 되지 않으려면 두뇌는 꾸준히 훈련하고 몸은 계속 움직이며 돈은 흘러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정년퇴직의 충격을 기회로 바꾸는 은퇴가 가능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아니 이미 퇴직했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꼭 묻고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설계하고 있는가? 연봉 1억 받던 59세 연구원, 국민연금 받으며 노후를 즐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을 때가 있죠. 한동안 좋은 직장에서 탄탄하게 일해오다가 그래, 월급도 꽤 됐으니 국민연금도 든든하게 나오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니 현실과 기대 사이에 큰 괴리가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막연히 괜찮을 거야 하고 노후를 대충 준비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단순히 현재의 소득 규모가 큰 사람도 은퇴 후에 실제 연금 수령액이나 필요한 생활비를 깊게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은퇴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파헤쳐보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와 해결책을 찾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딱딱하고 어려운 통계나 전문 지식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사례를 통해 공감 가는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본론 마이너스 정보성 에세이. 사례 1. 59세 연구원 김 박사의 이야기. 김 박사는 국책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연봉도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부어왔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상품도 조금씩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국민연금도 많을 거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은퇴 후에는 큰 걱정 없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수령액이 적어서 당황하게 된 거예요. 다른 소득 대비에 부었어도 월 10만 150만 원 수준이 나오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 60만 700만 원씩 써오던 생활 패턴에 익숙했던 김 박사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갑자기 반 이하로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다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나가니까 모아둔 목돈을 서서히 깨야만 했습니다. 결국 김 박사는 은퇴 후 1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했죠. 연구소 시절 같이 전문성 높은 일을 찾기는 어려워서 강의나 자문 위주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깨달은 건 소득이 높아도 그만큼 소비도 높아지면 은퇴 후 필요 생활비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단지 월급이 높았다고 국민연금도 많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면 큰 착각이라는 걸 몸소 깨달으신 거죠. 사례, 이 54세 대기업 관리자, 이 과장의 이야기. 이 과장은 대기업 관리직으로 꽤 오래 일해서 퇴직 전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오래 다닐 수 있다고 믿었는데 구조 조정에 칼바람이 불면서 뜻밖의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죠. 원래는 정년 직전까지 다닐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54세라는 아직 젊은 나이에 퇴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연금 수령 시점이 아직도 좀 멀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6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죠. 개인연금도 들긴 했지만 목돈이 묶여 있어서 중도해지를 하면 손해가 크고 현재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빠듯했어요. 결국 당장 현금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아이들 학비나 주택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려니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모아둔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예적금을 섣불리 쓰기도 망설여졌죠.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아이들 결혼 자금 같은 지출도 염두에 두어야 했거든요. 이 과장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나 지인 소개로 단기 계약직 컨설턴트 자리를 알아봤지만 생각만큼 수입이 꾸준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탓에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스스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괴로워했고요. 지금은 마음을 조금 비우고 은퇴 설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60세가 될 때까지 버틸 자금과 월별 지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생활비 절감을 위해 주택을 다운사이징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 과정의 사례는 은퇴 시점이 내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63세 공무원 퇴직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정년에 맞춰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에 가까울 텐데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 규정 때문에 예전만큼 고액연금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퇴직 당시 주변에서 그래도 공무원연금은 든든하잖아. 남들은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하며 부러워했는데 막상 퇴직 후 연금이 집안 대출 이자랑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도 만만치 않으니 생활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퇴직금은 이미 자녀 유학 자금으로 꽤 썼다 보니 여유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박 씨는 그래도 집이 한 채 있어서 월세로 돌려보는 방법이나 퇴직자 대상 재테크 세미나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역시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집을 월세로 돌리면 본인은 또 다른 곳에 살아야 해서 전세나 월세 비용이 발생하고 재테크 역시 무턱대고 뛰어들기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결국 작게나마 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은퇴자를 위한 강의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소문했고 그렇게 조금씩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 연금도 완벽한 대책은 아니며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커질 경우 어디든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팁. 노후에는 얼마나 버느냐 보다 얼마나 쓰느냐가 핵심. 소비 패턴을 미리 점검해보고 은퇴 후 필요한 실제 생활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세요. 일단 월급이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은퇴 시점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구조조정, 조기퇴직, 건강 문제 같은 변수로 언제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죠. 최소한 60세 이전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꼭 마련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연금은 여러 개면 더 좋지만 각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자.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상품을 중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손해나 불이익이 큰 상품도 있으니 가입할 때부터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지 꼭 따져보세요. 주거 문제를 미리 고민하자. 집을 자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시니어 맞춤형 주거 환경 리모델링이나 스몰러 하우스 더 작은 집로 옮기는 걸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월세나 전세로의 전환 혹은 반대로 영목이지론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고려하기.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이든 자문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60세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기회가 늘고 있으니 자신이 가진 전문성이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맺은 말. 연봉 1억을 벌었어도 노후가 여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정말 씁쓸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는 현재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은퇴 후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실제 사례 속 인물들이 느꼈던 좌절과 해결 방안을 조금이나마 엿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우리 모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은퇴가 멀었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하고 공부한다면 훗날 마주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미 은퇴 시점에 계시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소득원이나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게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위해서라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위 사례들이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는 만큼 은퇴 후의 삶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자세 아닐까요? 은퇴가 멀리 있는 일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주제죠. 제가 여러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풀어보려 하는데요. 편안한 대화체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연금이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납입한 금액과 가입 기간, 그리고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무리 높은 소득을 올렸다고 해도 우리 생활비나 의료비,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모두 감당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연봉 1억 원을 받았던 한 연구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달 국민연금에 성실히 납부하며 미래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꿈꿨죠. 그런데 실제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벌던 돈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생활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자체가 보장하는 기본 생활비가 있지만 평소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해온 사람에게는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례로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갑자기 구조조정에 휩쓸려 54세에 퇴사를 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은퇴 시점이 앞당겨진 거죠.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장님은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면서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은퇴 후 계획이 없으면 이미 쌓아둔 퇴직금이나 예적금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데 당장 급한 생활비 문제와 학자금, 주택대출 등 다양한 부담이 겹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공무원 출신 박 씨의 경우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오랫동안 안정된 연금을 기대하며 일했지만 최근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편과 물가 상승,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더라도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려 해도 현실은 녹록치 않았던 거죠. 결국 박 씨도 은퇴 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소규모 일거리를 찾거나 재테크 세미나에 참여해 대안을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해도 은퇴 후의 삶은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는 은퇴 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했느냐입니다. 먼저 노후 생활비를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소비 패턴, 의료비, 주거비 등 앞으로 들어갈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물론 나중에 국민연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은 해주지만 고정적인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여러 금융 상품을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품은 중도해지나 인출시 제약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해요. 또 상황에 따라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
추가 소득 창출 방법도 미리 고려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주거 문제 역시 큰 변수입니다. 은퇴 후 주택 유지 비용이나 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와 의료비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의료비나 보험 등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질 좋은 노후 생활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생활 패턴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자신을 조금은 내려놓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거나 사회와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새로운 생활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계획 없이 국민연금 하나면 든든하겠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주도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의견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높은 연봉을 받던 사람들도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두고 여러 재정 상품과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생활의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가까운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변화, 소비 패턴, 주거, 환경,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미리 설계해두면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재정 계획과 생활 패턴을 세워보세요. 연봉 1억 받던 59세 연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준비와 유연한 대처로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을 조금씩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국? 거긴 천국이잖아. 물가도 싸고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이 한 번쯤 꿈꾸는 나라, 바로 태국입니다. 서울의 반값도 안 되는 생활비, 따뜻한 햇살, 저렴한 의료비, 그리고 느긋한 삶. 유튜브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짐 싸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태국으로 떠났던 많은 은퇴자들이 1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용 문제? 건강? 외로움? 혹은 상상과 너무 다른 현실 때문일까요? 오늘은 실제 실패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동남아 은퇴가 누군가에겐 천국이지만 누군가에겐 지옥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안 싸요. 물가 착각으로 돌아온 62세 이 부부. 서울에서 작은 빌라에 살던 이모 씨 부부는 퇴직 후 은퇴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치앙마이 한 달 생활비 80만 원 영상에 매료됐고 연금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안고 떠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지에서 외국인 전용 아파트에 살다 보니 렌트비만 월 60만 원. 한국 식료품은 수입품이라 비싸고 병원에서는 보험이 안 돼 진료비가 수십만 원씩 나왔습니다. 게다가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은 필수, 전기세도 무시 못할 수준. 결국 생활비는 매달 18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사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고 1년 반 만에 귀국했습니다. 사람은 있어도 친구는 없더라. 외로움에 지친 58세 정 선생님. 공무원 퇴직 후 홀로 치앙라이로 떠난 정 씨는
오랜 교직 생활에 스트레스를 벗고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 커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여유 모든 게 이상적이었죠.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혼자라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현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주변에 있는 한인들조차 대부분 부부나 지인과 함께 온 사람들이라 끼어들기도 애매했습니다. 한국에선 가끔 만나던 지인도 타국에선 연락이 끊기고 누구 하나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가 그리운 날이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삶이 아니라 고립된 삶이었다는 깨달음에 결국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한번 갔다가 깨달았어요. 의료의 벽을 실감한 67세 김 여사님.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총 자산 1억 2천만 원. 김 여사님은 물가 싼 태국에서 살면 20년은 거뜬하겠다는 계산으로 파타야에 정착했습니다. 현지 음식도 입에 맞았고 해변 산책도 좋았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영어도 안 통하고 태국어는 더더욱 불가능. 통역사를 부르자고 하니 추가 비용 발생. 보험이 안 되는 외국인이라 수술비와 입원비로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건강보험으로 30만 원이면 될 일인데 그 이후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다시 귀국했습니다. 태국 은퇴이민 누구에겐 기회지만 누구에겐 함정입니다. 실패자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생활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 유튜브에서 본 한 달 100만 원은 철저한 절약 전제하의 최소 금액입니다. 렌트, 외식, 교통, 병원, 커뮤니티 활동 등 포함하면 최소 15만 200만 원 필요합니다. 심리적 고립감. 은퇴 후의 삶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가족 지인 부재는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의료 인프라 불안정. 외국인 의료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령자일수록 의료 접근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년 단기 체험 거주부터 시작하세요. 관광 비자로 36개월 살아보며 현실을 몸으로 겪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비 예산은 여유 있게 잡기.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은 확보해야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현지 커뮤니티와 연결 준비. 한인의 온라인 커뮤니티, 교민 카페 등을 통해 관계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의료 시스템과 보험 구조 철저히 조사. 응급 상황 대비 병원 위치, 보험 적용 범위, 통역 가능 여부까지 체크하세요. 마무리하며 태국 은퇴는 누구에게는 이상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무너질 가능성도 높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떠나기 전에는 낭만이 먼저 보이지만 돌아올 때는 현실만 남습니다. 왜 다들 태국으로 갔다가 돌아올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들 태국으로 갔다가 돌아올까? 동남아 은퇴 이민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유. 2025년 현재 한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의 은퇴 이민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저렴한 물가, 온화한 기후, 비교적 개방된 비자 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장기 체류를 시도한 후 중도 귀국하는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실패자들의 공통된 패턴과 그 원인, 그리고 사전 대비 방안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활비 착각 한 달 100만 원 신화의 함정.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태국은 물가가 싸니까 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라는 과도한 낙관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지출 항목들이 생깁니다. 항목월 평균 비용 방콕 치앙마이 기준. 주거비 외국인 대상 렌트 4,070만 원.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인터넷 1,020만 원. 식비 한국식 포함 3,050만 원. 교통, 의료, 생활용품 등 기타 2,030만 원 이상. 결론 한 달 15만 200만 원은 현실적인 생활비 수준입니다.
더 절약하려면 태국식으로 완전히 현지화해야 하며 이는 은퇴자 대부분에게 쉽지 않습니다. 2. 의료 불안정 응급 상황이 치명적이다. 태국은 일부 사설 병원 기준으로는 한국보다 의료 인프라가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의료비가 보험 미적용 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예시: 외국인 대상 응급실 입원비 30만 500만 원 이상, 통역비 별도 청구, 건강보험 미적용, 장기치료 시 귀국 고려 필요. 실제로 고령자에게 만성질환, 골절, 심장질환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처럼 빠르고 저렴한 의료 대응은 어렵습니다. 팁 AI여, 시그나 등의 국제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하나 연령, 질병,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정서적 고립감, 언어와 문화의 벽.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연결감, 소셜 커넥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 현지인과 깊은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작거나 폐쇄적일 수 있음. 현지 문화 이해 부족. 혼자 지내는 경우 심리적 고립 심화.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자의 고립감이 인지능력 저하, 우울증,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조용한 삶을 꿈꾸며 떠났다가 고립된 삶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비자 및 체류 제도 생각보다 복잡하다. 태국의 대표적인 장기 체류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종류, 주요 조건. 리타이어먼트 비자 5, 비자 50세 이상, 예치금 약 80만 바트 약 3천만 원 필요. 일리트 비자 일정 금액 지불 시 500만 원 이상, 520년 체류 가능. 관광 비자 단기 체류의 한정 3090일. 주의할 점. 예치금 조건이 매년 검증되며 기준 미달 시 갱신 불가. 체류 기간 중 단순 관광 목적 외 활동, 소득 활동 등은 금지. 불법 체류 시 벌금 및 재입국 제한. 실제 실패 사례 요약. 사례: 생활비 착오로 귀국한 부부 62세. 초기 예상 월 100만 원. 실제 지출 월 200만 원 이상. 결과 1년 반 만에 귀국, 자산 감소. 사례: 외로움과 고립으로 귀국한 58세 남성. 단독 이민, 언어 장벽 심각. 교류 부족, 우울 증상 발생. 지역 내 의료 접근성 부족. 사례: 의료비 부담에 귀국한 67세 여성. 복통으로 입원, 총 비용 350만 원. 건강보험 부재 및 통역 문제로 공포 경험. 귀국 후 건강관리 우선 선택. 전문가 제안, 성공적인 해외 은퇴를 위한 5단계 체크리스트. 사전 체험 거주 최소 3개월 이상. 관광과 거주 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 시뮬레이션 실행. 3개월 예산을 미리 작성하고 실제 지출과 비교해 보세요. 의료 접근성 보험 구조 확인. 반드시 보험사에 전화로 실제 보장 내역까지 확인할 것. 현지 커뮤니티와 교류 시도. 귀화자, 한인의 로컬 네트워크 등과 연결 시도. 귀국 플랜 마련. 만약에 대비한 한국 내 주거지, 건강보험 유지 등 백업 플랜 필수. 결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은퇴 이민은 단순히 물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정보 수집과 체험, 의료와 커뮤니티, 법적 조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민은 감성적 동경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과 냉정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떠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실패했던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